친정 도울 생각은 하지도 마!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날아와 며느리 지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친정엄마는 돌봐줄 사람 하나 없었죠. 평생 새벽 시장에서 손이 얼어터지도록 일하며 홀로 딸을 키워낸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위급한 상황인데도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결혼할 때 3천만 원 예단과 시누이 출산 선물 1천만 원을 당연하게 요구했던 시댁이, 해외여행과 명품 자랑을 일삼던 시댁이 저에겐 친정엄마 간병비도 돕지 못하게 했죠. 더 절망적인 건 남편마저 어머니 편에 서서 친정은 알아서 하라며 선을 그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 지은은 자신이 시댁에서 한 번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다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이랬던 시댁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된 사연은 무엇이었을까요? 지은은 어떤 식으로 친정엄마가 당한 억울함을 되갚아줄 수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겨울이 유독 매서웠던 그해, 아버지는 새벽 출근길에 집을 나선 뒤로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7살이 되던 해였죠. 교통사고였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아버지의 오래된 경차를 덮쳤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미경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엄마의 치마를 꼭 붙잡고 있는 딸 지은의 온기가 느껴지는 한 주저앉을 수 없었으니까요.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어린 딸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런 시선들이 등에 박힐 때마다 미경은 허리를 더욱 꼿꼿이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낡은 전셋집 하나와 빚뿐이었습니다. 보험금은 장례를 치르고 빚을 갚으니 남는 게 없었죠. 미경은 딸 지은이의 손을 잡고 동네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부엌 일밖에 해본 적 없던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사장님, 저 여기서 반찬 좀 팔면 안 될까요? 시장 상인회 회장은 미경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장 구석,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자리를 가리켰죠. 저기라면 자리세 싸게 해줄게. 근데 아줌마 애는 어쩔 거야? 미경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은이 엄마 뒤에 숨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그 작은 얼굴에는 아직 세상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는 천진함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부터 미경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시장에서 재료를 사와 반찬을 만들고 6시면 좌판을 펴야 했으니까요. 지은은 엄마 옆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앉아 있었습니다. 학교 가기 전까지는 엄마를 도와 콩나물을 다듬고 시금치를 씻었죠. 엄마, 손이 왜 이렇게 빨개요? 어느 날 지은이 미경의 손을 보고 물었습니다. 고춧가루에 절여진 손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겨울 찬물에 씻어낸 손가락 끝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죠. 괜찮아. 엄마는 안 아파. 미경은 억지로 웃으며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거친 손길에서 마늘 냄새와 된장 냄새가 났지만 지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미경의 어깨는 조금씩 더 굽어갔습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비를 막느라, 겨울에는 찬바람을 막느라 몸을 웅크려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은의 교복은 언제나 깨끗했고 도시락 반찬은 늘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미경은 자신이 파는 반찬 중 가장 좋은 것을 골라 딸의 도시락에 담았죠. 지은이 중학생이 되던 해 담임 선생님이
미경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지은이가 정말 공부를 잘해요. 이대로라면 좋은 대학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학원은? 미경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학원비는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은이 뒤에서 엄마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았기에 미경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선생님.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딸이 잠든 후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반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밤새 수선 일을 받아 했죠. 바지 단 수선 1,000원, 지퍼 교체 3,000원.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지은의 문제집을 샀습니다. 엄마,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지은이 공부하는 게 엄마는 제일 기뻐. 미경의 손에는 반창고가 늘어갔습니다. 바늘에 찔린 자국, 재봉틀에 스친 상처들이 아물 새도 없이 새로 생겼죠. 하지만 지은의 성적표를 볼 때마다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3년 지은은 단 한 번도 학원에 가지 않고도 전교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오면 미경은 따뜻한 국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죠. 그 국밥을 먹으며 지은은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엄마의 굽은 어깨를 펴드리겠다고, 거친 손을 부드럽게 만들어드리겠다고.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미경은 처음으로 딸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서울의 명문대, 그것도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다는 소식에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온 것이었죠. 엄마, 이제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졸업하고 취직하면. 아니야, 엄마는 이걸로 충분해.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대학 4년 내내 지은은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과외, 번역, 카페 알바까지. 그렇게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남는 돈은 몰래 엄마 통장에 넣어뒀죠. 미경은 모르는 척했지만 딸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대기업 최종 합격. 지은이 첫 출근을 하던 날 미경은 새벽 시장에서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고춧가루에 물든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었죠. 딸이 더 이상 자신처럼 살지 않기를, 행복하기를. 25살 3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지은이 첫 월급 봉투를 들고 시장으로 찾아왔을 때 미경은 손님에게 김치를 담아주고 있었죠. 파란 봉투를 본 순간 미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 첫 월급이에요. 지은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미경은 고춧가루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고 또 닦았지만 여전히 빨갛게 물들어 있었죠. 그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면서 미경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 시장 그만하시고 쉬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을 혼자 힘으로 살아온 사람의 고집이었죠. 아니야. 엄마는 아직 일할 수 있어. 이 돈은 내가 모아둬. 내 미래를 위해서. 지은은 엄마의 굽은 어깨를 보며 가슴이 아렸습니다. 18년. 아버지가 떠난 후 18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엄마. 그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주름과 구분 등 거친 손.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정말로 엄마를 지켜드릴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미경은 오랜만에 고기를 샀습니다. 딸의 첫 월급을 축하하는 소박한 잔치였죠. 좁은 전셋집 부엌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지은은 엄마가 고기를 굽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작은 부엌이 아닌 넓고 따뜻한 집에서 엄마와 함께 살 거라고. 엄마, 맛있어요? 그럼 우리 딸이 벌어온 돈으로 산 거니까 꿀맛이지. 미경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걱정 없는 편안한 미소였죠. 지은은 그 미소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앞으로 엄마가 매일 이런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더는 새벽 시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고.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있던 땅을 적시는 따뜻한 비였죠. 지은은 엄마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지은의 손 안에서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첫 직장 생활 6개월째 지은의 일상은 단조로운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출근, 밤 9시 퇴근. 그 사이를 메우는 건 끝없는 서류 작업과 회의뿐이었죠. 하지만 지은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곧 엄마의 미래였으니까요. 그런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긴 건 가을이 깊어가던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근으로 텅 빈 사무실에서 홀로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을 때 누군가 커피 한 잔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아직도 안 가셨어요? 벌써 10시가 넘었는데. 이준호. 같은 부서 과장이었습니다. 지은보다 3년 선배였지만 나이는 동갑이었죠. 온화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 네. 내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게 있어서요. 준호는 지은 옆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셔츠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죠. 피곤함 속에서도 단정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 도와드릴까요? 저도 어차피 일찍 갈 생각 없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 1시까지 함께 일했습니다. 준호는 지은이 막히는 부분마다 차분히 설명해 주었고 때로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어주었죠. 차가운 사무실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준호는 자주 지은의 곁에 나타났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오늘 메뉴 추천해 드릴까요? 라며 다가왔고 야근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커피나 간식을 가져다 주었죠. 무거운 서류 박스를 들 때면 제가 들게요라며 대신 들어주었고 회식 자리에서는 항상 지은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친절한 선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시선이 자신에게만 머무는 걸 느낄 때마다 지은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렸죠. 특히 준호가 지은 씨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보기 좋아요라고 말할 때면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12월의 어느 금요일 저녁 회사 송년회가 끝난 후였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준호와 지은만 남았을 때였죠.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거리에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 씨, 혹시 저랑 커피 한 잔 더 하실래요? 카페의 따뜻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담겨 있었죠. 사실 오래전부터 말하고 싶었어요. 저 지은 씨 좋아해요. 지은의 손에 들린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지만 막상 들으니 심장이 빨리 뛰었죠. 저는 아직 연애나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알아요. 지은 씨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도요. 준호의 말에 지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특별히 사정을 말한 적은 없었는데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지은 씨가 어머니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산다는 거. 그런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요즘 그런 사람 찾기 힘들잖아요. 준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족이 최우선이죠. 그래서 지은 씨가 더 좋았어요. 그 말에 지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이 특히 와닿았죠. 연애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지은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듯 행동했죠.
데이트는 주로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잠깐씩이었고 화려한 곳보다는 조용한 곳을 선호했습니다. 지은아, 부담 갖지 마. 나는 너랑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준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싼 선물 대신 작은 꽃다발을, 고급 레스토랑 대신 동네 맛집을 찾아다녔죠. 그런 소박함이 오히려 지은에게는 편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지은은 드디어 엄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엄마가 시장에서 반찬 장사로 자신을 키워주신 것, 그 은혜를 꼭 갚고 싶다는 것까지. 준호는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들어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죠.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셨다니. 부담스럽지 않아? 나는 앞으로도 엄마를 먼저 생각하며 살 거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단단하게 지은의 손을 잡았죠. 무슨 소리야? 나는 지은이만 있으면 돼. 지은이가 힘들면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그 순간 지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뻔했죠. 정말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든 일이 생겨도? 당연하지. 지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어머니도 나중에 우리 어머니처럼 모실 거야. 준호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지은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봄이 오는 3월,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준호는 지은의 생일에 작은 목걸이를 선물하며 말했죠. 비싸지 않은 거야. 그냥 지은이 생각나서 샀어. 받아줄래? 목걸이는 소박했지만 예뻤습니다. 작은 하트 펜던트가 달린 은목걸이였죠. 지은은 그것을 목에 걸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엄마를 함께 돌봐줄 거라고. 준호는 퇴근 후 지은을 집까지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낡은 전셋집 앞에 도착하면 항상 이렇게 말했죠. 여기가 지은이네 집이구나. 아담하고 좋네.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을 보고 실망하거나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나중에 어머니 뵐 수 있을까? 인사드리고 싶어. 엄마가 바쁘셔서 새벽에 나가시고 밤늦게 들어오시거든. 그럼 주말은? 주말에라도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 준호의 적극적인 모습에 지은은 더욱 마음이 놓였습니다.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도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증거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혹시 우리 부모님도 만나볼래? 너를 꼭 소개하고 싶어? 지은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준호의 집안이 어떤지 잘 몰랐지만 자신과는 다를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괜찮을까? 나는.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야. 지은이를 정말 좋아하실 거야. 준호는 지은의 어깨를 감싸며 안심시켰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서 지은은 잠시 불안을 잊었죠. 여름이 가까워오던 5월의 어느 날 지은은 드디어 엄마에게 준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엄마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딸의 이야기를 듣자 눈빛이 반짝였죠. 그래, 좋은 사람이니? 응,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미경은 딸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걱정이 숨어 있었죠. 그 사람 집안은 어떠니? 잘 모르겠어. 그런데 준호 씨가 우리 형편 다 알고도 전혀 신경 안 쓴대.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은은 엄마의 걱정을 알아차리고
엄마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준호 씨는 정말 다른 사람이야. 가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대. 엄마도 잘 모실 거라고 약속했어. 그날 밤 미경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의 행복한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기쁘면서도 불안했죠. 혹시나 딸이 상처받을까봐, 자신 때문에 딸이 무시당할까봐. 하지만 지은은 그런 엄마의 걱정을 몰랐습니다. 준호와 함께하는 미래만 생각하며 행복해했죠. 이 사람이라면 엄마도 함께 돌봐줄 거라고,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으며,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 착각이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6월의 둘째 주 토요일,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미경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죠. 평소라면 시장에 나가 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딸을 위해 하루를 비워두었습니다. 옷장 앞에 선 미경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나마 제일 좋은 옷이라고는 3년 전 조카 결혼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뿐이었죠. 며칠 전부터 다림질해 두었지만 어깨 부분이 살짝 빗바랜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미경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렸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으로 얼굴에 로션을 바르고 립스틱도 살짝 발랐죠. 오랜만에 하는 화장이라 손이 어색했지만 딸의 중요한 날이니 최선을 다했습니다. 엄마 예쁘다. 준비를 마치고 나온 미경을 본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안쓰러움이 숨어 있었죠. 엄마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모습이 처음이었으니까요. 상견례 장소는 호텔 중식당이었습니다. 준호가 예약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던 곳이었죠. 회전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미경은 주눅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샹들리에 불빛, 정장 차림의 직원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모든 것이 낯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준호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미경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부모님은 이미 도착하셔서 룸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준호의 안내를 따라 룸으로 들어가는 순간 미경의 시선은 한 여성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이정숙, 준호의 어머니였죠. 베이지색 샤넬 수트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는 마치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이 엄마입니다. 미경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시선은 예리했죠. 미경의 검은 정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천천히 훑어내렸습니다. 마치 물건의 가격을 매기듯이. 어머, 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악수를 하는 순간 정숙의 시선이 미경의 거친 손에 멈췄죠. 고춧가루에 물든 손톱 밑, 갈라진 손가락 끝. 아무리 로션을 발라도 감출 수 없는 노동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의 아버지가 먼저 말문을 열었죠. 준호가 좋은 분을 만났다고 하더군요. 지은 씨가 회사에서도 아주 유능하다고. 과찬이십니다. 아직 배울 게 많은 아이예요. 미경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정숙이 물잔을 들며 물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순간 미경의 손이 경직되었습니다. 지은이는 미소 지으며 엄마를 바라봤죠.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숙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고 입꼬리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렸죠. 준호의 아버지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참 힘든 일 하시네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동정인지 경멸인지 모를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라는 단어를 특히 강조하는 것 같았죠. 네, 그래도 딸 뒷바라지는 할 수 있어서. 미경이 대답하려는데 정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준호 아빠는 대기업 임원 출신이에요. 정년퇴직 후에도 여러 곳에서 모셔가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골프나 치면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죠. 준호의 아버지가 멋쩍게 웃었지만 정숙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준호도 아빠를 닮아서 능력이 있어요. 지금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조만간 승진도 확실하대요. 미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자랑거리는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딸이 잘 자라준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샥스핀, 전복 요리, 베이징 덕. 미경은 난생 처음 보는 음식들 앞에서 젓가락질이 어색했죠. 특히 깨 요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드시면 돼요. 준호가 친절하게 알려주었지만 정숙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이런 것도 모르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식사 중에 정숙은 계속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했습니다. 명품 가방 이야기, 해외여행 경험담, 아들의 학벌과 직장. 그때마다 미경은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참, 준호 이름을 자꾸 그냥 부르시는데. 정숙이 갑자기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미경이 무의식 중에 준호가라고 말한 것을 꼬집은 것이었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 습관이. 미경이 당황해서 사과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지은은 엄마의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살짝 잡았습니다. 배운 게 없다는 게 이런 데서 티난다니까.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바로 옆에 앉은 미경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죠. 그 순간 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평생 듣지 못했던 모욕이었죠. 가난하게 살았어도 힘들게 일했어도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듣지 않았는데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지만 미경은 꾹 참았습니다. 딸을 위해서. 지은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었죠. 대신 엄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미안함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오늘 음식이 입에 맞으셨나요? 준호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애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경은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고 정숙은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죠. 식사가 끝날 무렵 정숙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예단 준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요즘은 보통 3천만 원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거든요. 미경의 손에 들린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천만 원.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죠. 그건 지은이랑 상의해봐야.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어른들이 알아서 해줘야죠. 정숙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미경을 완전히 무시하는 어조였죠. 상견례가 끝나고 호텔을 나서는 길, 미경은 한없이 작아진 기분이었습니다. 화려한 로비를 지나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 게 보였죠. 빛바랜 검은 정장, 구부정한 어깨, 지친 얼굴. 엄마,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주차장에서 지은이 엄마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미경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떨리고 있었죠. 모욕감과 자괴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딸 앞에서는 티낼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미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죠. 그 속에서 자신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숙의 시선과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배운 게 없다는 게 이런 데서 티난다니까.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딸의 미래였습니다.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지은이 얼마나 고생할지, 자신 때문에 딸이 무시당하지는 않을지, 온갖 걱정이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새벽 4시 미경은 평소처럼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일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가슴 한편에 남은 상처는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겪게 될 더 큰 굴욕의 서막에 불과했지만 미경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마음이 무거웠죠. 엄마의 상처받은 표정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죠. 지은아, 시간 있으면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래? 결혼 준비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정숙의 목소리는 명령조에 가까웠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지은은 마지못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은은 준호와 함께 시댁을 찾았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압도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죠.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곳곳에 놓인 예술품들. 모든 것이 우리는 당신과 다르다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앉은 정숙은 마치 여왕처럼 보였습니다. 크림색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손에는 고급 찻잔을 들고 있었죠. 그 옆에는 각종 웨딩 잡지와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편히 앉아. 차 마실래? 정숙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자 정숙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요즘 예단이 어느 정도 하는지 아니?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견례 때도 언급했던 그 예단 이야기였죠. 정숙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정도 집안에서 3천만 원은 거의 몸만 오는 거나 다를 바 없어. 혼수는 별도고 3천만 원. 그 숫자가 공기 중에 무겁게 떠다녔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죠. 엄마가 평생 일해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저희 형편이. 형편? 너는 회사에서 돈 잘 번다고 들었는데? 정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감히 우리 아들과 결혼하면서 돈 타령이냐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준호가 옆에서 가만히 있는 게 더 속이 상했습니다. 엄마의 말을 막아주기는커녕 고개만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기본 예단이고 친지들 선물도 따로 준비해야 해. 시누이, 조카, 사촌들까지. 정숙은 마치 장보기 목록을 읽듯이 술술 읊어댔습니다. 명품 가방, 시계, 보석. 듣기만 해도 어지러운 품목들이었죠. 준호가 이런 좋은 회사 다니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알지?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체면이라는 단어를 특히 강조하는 정숙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혹시 조금 적게 할 수는 없을까요? 지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정숙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죠. 이것도 최소한으로 추린 거야. 딸 하나 시집 보내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다른 집들 다 그렇게 해. 그 순간 지은이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시선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를 막아섰죠. 지은아, 내가 뭘 안다고. 이런 건 어른들이 정하는 거야. 마치 어린아이를 혼내듯 하는 말투였습니다. 지은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준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호가 운전하면서 말했죠. 지은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우리 어머니가 원래 좀 그러셔. 좀 그러셔? 3천만 원이 그냥 좀 그런 거야?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듯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죠. 그래도 관습이라는 게 있잖아.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그 말에 지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단 준비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었죠. 미경은 딸이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더 늘렸고 저녁에는 집에서 부업으로 김치를 담가 팔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준호의 여동생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었죠. 정숙의 전화는 꽃처럼 환한 목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딸이 아이를 낳았어. 너도 곧 고모가 되는 거야. 지은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은 언제나 기쁜 일이니까요. 하지만 정숙의 다음 말에 그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졌죠. 그런데 출산 선물 좀 해줘야 할 것 같아. 첫 조카잖아. 네, 얼마 정도 하면 될까요? 글쎄, 1,000만 원 정도? 요즘 출산 선물이 그 정도는 돼야 한다더라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1,000만 원. 또다시 그 무거운 숫자가 지은의 어깨를 짓눌렀죠. 지은의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듣고 있어? 네. 네, 듣고 있어요. 시댁 가족이 된다는 게 그런 거야.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알겠지? 정숙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힘없이 대답했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은은 주저앉았습니다. 예단 3천만 원에 출산 선물 1,000만 원. 도대체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죠. 결혼이 이렇게 돈으로 재단되는 것인지, 사랑은 어디로 간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입사 이후 차곡차곡 모아둔 적금을 해지하러 간 것이었죠. 미래를 위해 엄마와 함께 살 집을 위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적금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는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원이 물었죠. 만기가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해지하시면 이자 손해가 크신데요? 네, 알아요. 그래도 해지해 주세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며 지은은 가슴 한켠이 텅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새 가족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왜 이렇게 서글픈지 알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와 봉투에 돈을 넣으며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축복이 되기를, 이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출산 선물을 전달하며 지은이 말했습니다. 여동생한테 축하한다고 전해줘. 고마워, 지은아. 우리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지은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죠.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의 아픔을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 그날 밤 지은은 텅 빈 통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신을 갉아먹는 것인지 처음 알았죠. 사랑으로 시작했던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비였죠. 마치 지은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그해 11월 가을 단풍이 절정이던 날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지은은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도 마음이 무거웠죠. 예단과 각종 선물로 텅 빈 통장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결혼 후 3개월이 지나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에게는 시댁에서 보내는 첫 명절이었죠.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전 부칠 재료, 음식 준비, 친척들 선물까지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 지은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부치고 있었죠. 그 옆에는 시누이가 앉아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그래, 저기 야채 좀 다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지은이 야채를 다듬기 시작하자 시누이가 비아냥거렸죠. 새언니, 칼질도 서툴러 보이는데 집에서 요리 안 해봤어요? 지은은 아무 대답 없이 계속 일했습니다. 사실 엄마를 도와 어릴 때부터 요리를 해왔지만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았죠. 시누이의 시선에는 이미 무시가 가득했으니까요. 오전 10시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졌죠. 지은은 차를 내오고 과일을 깎고 전을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준호 와이프라는 애야? 작은아버지의 부인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은 못 들은 척 지나갔지만 귀는 쫑긋 세워졌죠. 어머, 친정이 어디래? 시장에서 반찬 장사한대. 아이고, 준호가 그런 집 며느리를 데려왔어?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꾹 참고 일을 계속했죠. 그때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지은이에요. 큰 회사 다녀요. 목소리에는 자랑보다는 변명의 뉘앙스가 더 짙었습니다. 마치 비록 친정은 별로지만 그래도 본인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아, 그래요? 친정은 어떤 일 하시는 분들이세요?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죠. 글쎄, 시장에서 장사하시는데.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지은을 훑었죠. 마치 동물원의 신기한 동물을 구경하듯이. 어떤 이는 동정 어린 표정을, 어떤 이는 우월감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그래도 딸을 대학까지 보내고 대기업까지 보냈으니 대단하시네요. 작은 어머니의 말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칭찬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깔보는 어조였죠. 점심 식사 시간 지은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앉아서 식사를 했지만 막내 며느리인 지은은 계속 서 있어야 했죠. 그것이 시댁에 보이지 않는 서열이었습니다. 지은아, 김치 좀 더 가져와. 지은아, 물 좀 따라줘. 지은아, 과일 좀 깎아와. 온 집안 식구들이 지은을 불렀습니다. 마치 식당 종업원 대하듯이. 지은의 다리는 점점 아파왔지만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었죠. 저녁이 되어 친척들이 하나둘 떠나고 지은이 설거지를 마칠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지은을 불렀죠. 지은아, 앉아봐. 피곤에 지친 지은이 소파에 앉자 시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친정에 너무 자주 가지 마. 네, 제가 언제? 출가 외인이잖아. 이제 시집 식구가 됐으면 여기에 정을 붙여야지. 1년에 한두 번이면 충분해.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잠깐 들르는 것도 자주 간다는 건지. 어머니,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시집온 여자가 친정만 그리워하면 시댁에 정을 못 붙여. 남편이랑도 사이가 멀어지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 같았죠. 설날 추석 때만 가든지 아니면 부모님 돌아가실 때나 가는 게 며느리 도리야. 옛날엔 그것도 못 갔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혼자 계신데 1년에 한두 번만 만나라니. 그것도 명절에만. 마치 죄인 취급하는 것 같았죠.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엄마를 1년에 한두 번만 만나라니. 그것도 남의 눈치를 보면서. 그날 밤 침실로 돌아온 지은은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친정에 1년에 한두 번만 가래. 그게 말이 돼?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은 피곤한 듯 눈을 감은 채 대답했죠.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결혼했으면 시댁에 마음을 써야지. 그래도 우리 엄마는 혼자 계시잖아. 그럼 어쩔 건데? 매주 가고 싶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기 전이라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죠. 지은아, 명절 잘 보냈니? 응, 엄마. 엄마는 혼자 괜찮았어? 당연하지. 엄마는 익숙해. 익숙하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혼자 명절을 보내는 게 익숙해졌다는 엄마.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죠. 엄마, 이번 주에 잠깐 들를게. 아니야, 시댁에서 뭐라고 하면 어떡해. 명절 치르느라 피곤할 텐데 쉬어. 엄마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서 자신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딸이 눈치 보며 산다는 것을. 전화를 끊고 지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신을 옭아매는 것인지, 가족이 되었다면서 왜 이렇게 외로운지, 보이지 않는 서열 속에서 자신은 가장 아래에 있고 엄마는 그보다도 더 아래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차갑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따뜻해 보이지만 차가운, 마치 시댁의 정처럼.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의 4월, 봄바람이 유독 차갑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지은은 평소처럼 회사에서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막 지났을 무렵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받았습니다. 박지은 씨 맞으시죠?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순간 지은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주울 정신도 없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죠? 상사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뛰쳐나간 지은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아픈지, 왜 쓰러졌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더 무서웠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지은이 본 것은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의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이는 엄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에 지은의 다리가 휘청거렸죠. 엄마, 괜찮으세요? 미경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딸을 보자 눈가가 촉촉해졌죠.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이러면 안 되는데.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왜 미안해요? 의사가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올라간 상태였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원인이라고 했죠.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며 최소 2주는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은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마르고 약해 보였죠.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엄마. 딸에게 부담 주기 싫어 아파도 참고 일했을 엄마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로 옮긴 후 지은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쓰러지셔서 입원하셨어. 최소 2주는 병원에 계셔야 한대. 많이 아프셔? 내가 퇴근하고 들를게. 남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원을 찾았죠. 미경은 사위가 와준 것에 고마워하며 미안해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히 와야죠. 빨리 나으셔야 해요. 남편이 정성스럽게 과일을 깎아주는 모습에 지은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엄마를 함께 돌봐줄 거라고 믿었죠. 다음 날 지은과 남편은 번갈아 가며 어머니를 간병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은이 휴가를 내고 낮에 간병하면 남편은 퇴근 후에 병원에 가서 지은이가 돌아올 때까지 간병하고 지은이가 밤까지 쉬고 와서 새벽부터 다시 간병하기로 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 계획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튿날 저녁 남편이 병원에서 간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죠. 준우야, 너 지금 어디니? 병원이에요. 장모님 간병하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해? 당장 그만둬. 장모님이 아프셔서. 그래서 간병인이 있잖아. 왜 우리 아들이 그런 고생을 해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병실 안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말했죠. 미경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 동안 집에서 쉬고 돌아온 지은이에게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어머니가 간병인 쓰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 간병인? 엄마가 불편해하시기도 하고 비용 대기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계속 휴가 낼 수도 없잖아. 지은은 남편의 표정을 보며 모든 걸 알아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남편이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죠. 그럼 간병비는 어떻게 할 건데? 남편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친정에서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왜 그런 부담을 져야 해? 우리와 친정. 그 명확한 구분에 지은의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결혼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편에게 자신의 엄마는 남이었던 것이죠.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직접 지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은아, 친정 간병비 도움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마. 어머니, 그런 선례를 만들면 앞으로 계속 달라고 할 거야. 우리도 아직 여유롭지 않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치 명령하듯 말했죠. 지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댁에서 해외여행 다녀온 사진을 자랑하던 게 불과 한 달 전인데 여유가 없다니. 네, 알겠습니다. 지은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엄마는 그저 돈이나 빌려달라고 할 사람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지은은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이었죠. 혹시 모를 어려운 일을 대비해 미래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모아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엄마보다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병원으로 가서 엄마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쓰세요.
지은아, 이 돈을 어디서? 제가 모아뒀던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시댁 눈치를 보며 몰래 돈을 건네는 모습이 가슴을 찢었죠. 자신이 딸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는 시댁 일만 잘 챙겨. 알겠니? 엄마, 왜 그런 말씀을? 엄마는 평생 이렇게 살았으니까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돼. 미경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자신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딸의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간병인을 구하고 병원비를 내고 약값을 계산하니 지은의 통장은 거의 바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엄마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미경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앞으로도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죠. 시장 일도 당분간은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장 일 그만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엄마는 아직 일할 수 있어. 너는 내 살림만 잘 챙겨. 미경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딸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시댁에서 이미 충분히 무시받고 있을 딸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지은은 엄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낡은 전셋집 계단을 오르는 엄마의 뒷모습이 너무나 작아 보였죠. 한때는 자신보다 컸던 엄마가 언제 이렇게 작아졌는지.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 엄마는 튼튼해.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엄마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의 마음에는 깊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시댁과 친정, 남편과 자신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절실히 깨달았죠.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더 큰 폭풍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미경이 퇴원한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시 시장으로 나갔죠.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누워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병원비로 텅 빈 통장을 채워야 했고 무엇보다 딸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후 미경은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한복판에서였죠. 같은 시장 상인들이 급하게 119를 불렀고 미경은 또다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지은에게 연락이 닿은 건 1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지은은 엄마의 손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엄마,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왜 벌써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미안해. 엄마가 정말 괜찮을 줄 알았는데. 미경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죠. 의사는 이번에는 더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한 달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죠. 그날 오후 남편이 간병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지은은 회사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도저히 빠질 수 없었거든요. 남편은 마지못해 병원으로 향했지만 그나마 장모를 걱정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였죠. 검은색 코트를 입고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로? 준호 너 때문에 왔지. 또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미경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모든 기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좀. 여기 병실이에요. 조용히? 내가 왜 조용히 해야 해? 시어머니는 미경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곁에 서서 차갑게 내려다보았죠. 미경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두 여인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곳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습니다.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시어머니의 인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미경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런 데까지 오시다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준호 너무 부려먹지 마세요. 폭탄 같은 말이 떨어졌습니다. 미경의 얼굴에서 남은 혈색마저 빠져나갔죠. 남편은 당황해서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자진해서 내가 뭘 안다고 자진해서야. 처갓집에서 불쌍한 척하니까 내가 속아 넘어가는 거지.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오래 참아왔던 것을 한꺼번에 쏟아내듯이. 귀한 아들 장가 보낸 게 이런 일 시키려고 보낸 게 아니거든요. 간병인 쓰시든지 아니면 다른 가족분들이 하시든지. 미경의 손이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모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딸을 생각하며 참았죠. 여기서 맞서면 지은이 시댁에서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제가 따로 부탁한 건 아니에요. 미경이 간신히 변명을 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부탁 안 했다고요? 지은이가 남편을 졸라댔겠죠. 정말 딸을 어떻게 키우신 건지 모르겠네요. 그 순간 미경의 가슴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 꽂혔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모욕이었죠. 가난해도 힘들어도 딸만큼은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독하게 말을 이어갔죠. 간병비 같은 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으시든지. 우리가 왜 그런 부담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병실의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미경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죠.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지만 병실 안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은이도 너무 자주 오지 못하게 하세요. 시집간 딸이 맨날 친정만 들락거리면 보기 안 좋거든요.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다 하고는 돌아섰죠. 나가면서 남편에게 던진 말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준호야, 10분 안에 나와. 차에서 기다릴게. 문이 쾅 닫히고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죠. 남편이 미안한 듯 장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좀 그러셔서. 아니야. 괜찮아. 내가 뭐가 잘못이니? 어서 가봐. 어머니 기다리시겠다. 미경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위 앞에서라도 체면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나간 후 미경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처참한 기분은 처음이었죠. 딸이 시댁에서 받을 서름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더 무시당할까봐, 더 힘들어질까봐. 그래서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절대 딸에게 말하지 않기로, 그저 혼자 삼키기로. 그날 저녁 지은이 병원에 왔을 때 미경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맞았습니다. 우리 딸 일하느라 힘들었지? 엄마는 좀 어떠세요? 낮에 준호 씨가 잘 돌봐드렸어요?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사위가 정말 잘해줬어. 과일도 깎아주고. 거짓말이었지만 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은은 안도하며 엄마 옆에 앉았죠. 다행이에요. 준호 씨가 그래도 착해서. 미경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지은아, 앞으로 병원에 너무 자주 오지 마. 시댁에서 뭐라고 할 거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건데. 그래도 시집간 여자가 너무 친정만 드나들면 안 좋아. 알았지? 지은은 엄마의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그저 엄마가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훗날 지은이 이날의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죠. 지금 미경은 그저 딸의 행복을 위해 모든 상처를 혼자 삼키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서러운 비였죠. 미경의 마음처럼 봄인데도 겨울 같은 그런 비였습니다. 미경이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난 가을날이었습니다. 지은은 여느 때처럼 주말 오후에 친정을 찾았죠.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인 방문이었지만 그마저도 남편에게는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어가던 지은은 엄마의 단골 손님인 김씨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하고 지나갔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달랐죠. 김씨 아주머니의 표정에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아, 잠깐 할 말이 있는데. 네,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김씨 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은의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그때 내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말이야. 내가 병문안 갔다가 봤는데 지은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내 시어머니가 병원에 와서. 아이고, 내 입이 화근이네. 아주머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발이요. 김씨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그날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실에 찾아와 엄마에게 했다는 모욕적인 말들. 우리 준호 부려먹지 마라. 딸을 어떻게 키웠길래. 돈 없으면 대출 받아라.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지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 엄마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시어머니 가고 나서 베개에 얼굴 묻고 한참을 우셨어. 그런데도 너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 지은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죠. 엄마가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자신에게 숨겼다는 사실이, 혼자 그 상처를 삼켰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엉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죠. 엄마가 웃으며 사위가 잘해줬다고 거짓말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걸 참고 숨긴 엄마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은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을 찾았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은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랐죠. 지은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남편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지은은 모든 걸 확신했죠. 남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게 무슨 말이야? 알면서 왜 모른 척해? 어머니가 병원에 찾아가서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몇 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귀한 아들 부려먹지 말라고,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대출받아서 간병인 쓰라고, 아픈 환자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남편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죠. 그런 뜻은 아니셨을 거야. 그냥 말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래. 너네 어머니는 완벽하고 우리 엄마는 틀렸다는 거지.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죠. 우리 엄마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고 사셨는데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손이 얼어 터져도 일하면서 나 키우셨는데 그런 분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남편은 아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은아, 진정해. 어머니도 나름대로 걱정이 되셔서 그런 거야. 그 순간 지은의 마음에서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년간의 결혼 생활,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죠. 나름대로 걱정? 너 정말 끝까지 너네 어머니 편만 들 거야? 내 아내보다 너네 어머니가 더 중요해? 거실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았죠. 그게 아니라 어머니 입장도 이해해봐야. 이해? 내가 뭘 더 이해해야 해? 상견례 때부터 시작해서 예단, 명절, 친정 출입 금지까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지은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좋아. 이제 알겠어. 앞으로 시댁 일에는 절대 관여 안 할 거야. 남편이 당황해서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그런 말 하지 마. 왜? 불편해? 그럼 우리 엄마는 그때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지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죠. 어머니가 아프시든 뭐가 힘드시든 상관없어.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한 만큼 당하시면 돼. 지은아,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우리 엄마는 가족이 아니었나 봐.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한테 그런 모욕을 주는 게 너네가 말하는 가족이야? 그날 밤 부부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어머니를 옹호했고 지은은 더 이상 양보할 마음이 없었죠. 침실로 들어간 지은은 문을 잠그고 혼자 울었습니다. 엄마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고 혼자 삼킨 엄마의 사랑이 더욱 아팠죠.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을까? 왜 엄마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을까? 창밖으로는 가을 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마음도 그 달빛처럼 차가워졌죠.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시댁의 횡포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펼쳐질 운명의 역전극의 시작이었지만 그날 밤 지은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을 뿐이었죠. 그날 이후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은의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죠. 회사 게시판에 붙은 승진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한 순간 지은은 믿을 수 없어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부장 승진. 그것도 동기 중 가장 빠른 승진이었습니다. 상사가 축하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 부장, 정말 축하해.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네. 연봉도 대폭 인상될 거야. 새로운 연봉 계약서를 받아든 지은은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 연봉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한때는 시댁에서 그래도 돈은 잘 번다며 겨우 인정받았던 자신이 이제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동안 지은은 말 그대로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후 오히려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죠. 주말에도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성공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3년 전의 자신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더 당당해진 어깨, 자신감 넘치는 눈빛. 더 이상 시댁의 눈치를 보며 움츠러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면 시댁의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무거운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죠. 식탁에 앉은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지은은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죠. 시아버지가 은퇴 후 시작한 사업이 위태롭다는 소문은 이미 들어 알고 있었으니까요. 투자받은 돈도 다 날리고 빚만 산더미래. 집도 담보로 잡혀 있고.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때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며 자랑하던 시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주일 후에는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악화되어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수술비였습니다. 시댁의 재산은 이미 다 날아간 상태였으니까요.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떨리는 목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아, 잘 지내니? 네, 어머니. 지은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예전처럼 조심스럽거나 눈치 보는 모습은 없었죠. 그게 내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죠. 수술비가 좀 필요해. 5천만 원 정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일부러 대답을 늦췄죠.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초조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돈 많이 벌잖아. 부장 됐다면서? 그제야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칼날이 숨어 있었죠.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 간병할 때는 대출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우리가 한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지. 지은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가족. 3년 전 병원에서 엄마를 모욕할 때는 전혀 가족 같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라니. 한 가족이라고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가 아플 때는 왜 남남 취급하셨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한테 부려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그 일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건 내가 그때 좀 화가 나서. 화가 나셨다고요? 그럼 저도 지금 화가 나네요. 지은은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댁 일에 도움드릴 생각이 없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위압감은 없었죠. 오히려 초라하게 들렸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돈 없으면 대출 받으라고 간병인 쓰라고 하셨잖아요. 지은은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돈 없으시면 대출 받으세요. 간병인 쓰시고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어머님이 저희 엄마한테 하신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전화를 끊은 후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후련하면서도 씁쓸했죠. 복수라는 것이 이렇게 공허한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죠. 지은아, 어머니 수술비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안 돼. 지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그래도 어머니잖아. 정말 위급하신데. 우리 엄마도 위급했어. 그때 당신은 뭐라고 했지? 우리가 왜 그런 부담을 져야 해? 라고 했잖아.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던 것이죠. 지은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어머님이랑 똑같은 말 하네. 지은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 병원비 대느라 내 미래를 위한 저축을 다 써버렸어. 시댁에서는 도움은커녕 모욕만 줬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니 너무 뻔뻔하지 않아? 그날 밤 지은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년간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것이 조금은 풀린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운명의 바퀴는 이제 완전히 반대로 돌기 시작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수술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대출을 받아 수술은 무사히 마쳤지만 병실은 썰렁했죠. 화려했던 병문안 행렬도 고급 과일 바구니도 없었습니다. 간병인 한 명이 묵묵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누워있는 이 초라한 병실과 3년 전 미경이 누워있던 병실이 겹쳐 보였죠. 그때 자신이 내뱉었던 독설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 준호 부려먹지 마세요. 딸을 어떻게 키우신 건지, 돈 없으면 대출 받으시든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남을 가르치고 훈계하며 살았던 자신이 정작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를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돈과 지위에 눈이 멀어 사람의 마음을 짓밟았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간병인이 물을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아파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작고 여렸습니다. 권위와 오만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후회와 참회만 남아 있었죠. 남편이 문병을 왔을 때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무 잘못했다. 엄마, 지금 뭔 소리를. 지은이한테, 사돈 어른한테. 내가 정말 못할 짓을 했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강하기만 했던 어머니의 눈물을 본 남편은 당황했죠. 엄마가 교만했어. 돈이 있다고, 집안이 좋다고.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인데. 며칠이 더 지난 후 시어머니는 미경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에는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고 상대방도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죠. 사돈어른, 저 정숙입니다. 아, 네. 몸은 좀 어떠세요? 미경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의 일들이 아직도 선명했으니까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사돈어른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죠. 특히 병원에서 제가 정말 못할 말을 했어요. 평생 그 일을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미경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과거 일은 잊으시고 건강부터 회복하세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이었으니까요. 한편 지은과 남편 사이에도 조심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아내에게 편지를 썼죠. 직접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였습니다.
편지에는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모가 아플 때 외면했던 것, 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을 방관했던 것,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사과했죠. 지은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죠. 그래도 남편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편지 읽었어. 지은아, 시간이 필요해. 하루아침에 모든 게 괜찮아질 수는 없잖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말이었죠. 10년 가까이 쌓인 상처가 한 번의 사과로 사라질 리 없었으니까요. 한 달 후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오랜만에 시댁을 방문하기로 했죠.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의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했던 집은 작은 아파트로 바뀌었고 시어머니의 거만한 태도도 사라졌죠. 오히려 지은을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지은아, 와줘서 고마워. 명절이니까요. 대화는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은이 불편하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했고 지은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대했죠. 식사를 마친 후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돈 어른은 건강하신지? 네, 괜찮으세요. 그래, 다행이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은데. 지은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해드릴게요.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자신이 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와줘서.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어. 나도 노력할게. 정말로.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거리가 있었지만 적어도 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한 화해까지는 갈 길이 멀었지만 첫걸음은 뗀 셈이었죠. 몇 주 후 미경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지은아, 시어머니가 많이 후회하신다더라. 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미경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어렵게 살면서도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의 너그러움이었죠.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엄마도 많이 부족해. 그저 미움을 품고 사는 게 더 힘들더라고. 봄이 오면서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완전히 가까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적으로 여기지는 않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예전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지은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가끔 네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고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적어도 한 테이블에 앉을 수는 있게 되었죠. 음식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서로를 가족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남은 아닌 관계.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아물 테고 관계도 조금씩 회복될 테니까요.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적어도 증오와 복수의 악순환은 끝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시작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저 봄을 알리는 비였죠. 네 사람의 관계도 그런 봄비 같았습니다.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얼어붙은 겨울은 지나간 것 같았으니까요.